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자, 이번에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왜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최상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시지원대학 선별 방법을 구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드리지만 강의 내용이 꽤 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 내용을 보고 머리가 아파서 야야야야 우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돈 내고 컨설팅 받자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존중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동영상이 바쁘셔서 이번 동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첫 번째 동영상에서 왜 수시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저와 같이 확실히 정립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합한 수시 전형 즉 논술이 맞는지 아니면 학생부가 맞는지 먼저 판단하신 후에 이번 동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도 반드시 자녀와 부모님께서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처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PPT 파일과 그리고 2022학년도 수시지원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지금 보시는 주소 두 곳의 블로그에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반드시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먼저 강조를 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까담의 수시 전략의 방향성을 대충 눈치채셨을 겁니다. 즉 저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수시를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까담은 재수학원에서 근무하니까 당연히 재수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시, 즉 수능 중심의 수시를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애시당초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애시당초 강조를 하고 시작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 보통 상위권 대학이나 이름 있는 대학이겠죠. 그 대학을 막연히 수시 준비한다고 가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쟁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반문하시겠죠. 그럼 정시 경쟁률은 낮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수시에서 실패를 했을 때를 대비하신다면 또 실리적으로 만약에 재수를 해서 차후를 기획하신다면 수능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컨셉을 여전히 유지할 거라고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설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하실 분이라도 저하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신 수시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침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방대하게 조사하게끔 여러분에게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그리고 컨설턴트를 만나거나 고3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서류를 딱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조사했던 내용을 컨설턴트나 아니면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시면 장담하지만 그분이 대충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자세 고쳐 앉고 긴장하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응대할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내신 비용에 정당한 권리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요새 말로 흑우라 그러죠. 제발 눈탱이 받고 된통 뒤집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강조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맥락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부터 보시고 일단 수시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을 선별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일단 수시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1강하고 2강에서 이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가원 표준 점수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업체별 종이 배치표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달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얘기 드렸었죠. 왜냐하면 6월달, 9월달 평가원 성적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조할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6월달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난 후에
온라인 배치표에 유료 결제를 하셔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먼저 조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종의 어느 정도 범위를 국한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후보 대학을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점수와 상관없이 평상시 본인이 원했던 대학과 학과를 먼저 추려냅니다.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추려봐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한두 개 그냥 무조건 응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하는 학교를 한번 놀러 가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에 계시는 미래 선배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많은 자극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건데 여러분들 여기에다 형광펜으로 강조합니다. 나는 합격하면 단일 용의가 있는 최저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건동, 홍숙, 중경외시까지는 가겠다. 또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공과대학이라면 인하대, 아주대, 광운대 정도까지는 가겠다. 또는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지방 국립대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결정하고 후보군을 추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농어촌이나 지역인재나 추천서가 되시는 분들도 그 대학을 추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요놈이 되게 중요한데 종교와 지역적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대학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미 이걸 먼저 조사하고 후보군을 추려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 대학 이미 우리 시험은 끝났죠, 여러분들. 근데 뭐 이것도 그냥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그 뒤에 챕터 2장에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후보군을 추렸다면 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즉 지금 현재 같이 수능을 볼 학생들 중에서 나의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여러 장 출력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여러 장 출력하셔서 나는 지금 점수는 이 정도 대니까 이 정도 대학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려 놓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수능에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5점에서 10점 높았을 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후보 대학을 추린 다음에 그리고 수시 지원 대학을 선정하셔야지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9월 평가원 점수를 절대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 놈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6월, 9월 점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조금 더 긍정값을 잡아놓고 그리고 정시에서 지원할 만한 상향 적정 하향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하나씩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원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정시에서죠.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선별하셨다면 이놈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 지원 대학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평가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과 학생부나 기타 전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물론 수시 지원 대학에 선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뭐 컨설턴트라든가 고3 담임이라든가 재수학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전형에 몰빵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원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에서 지원할 대학보다 학생부 또는 기타 전유로 지원할 대학이 더 높게 지원할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그 학생은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학생부나 또는 그 전형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생부나 기타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보다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이 더 높다. 그렇다면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능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나 기타 전형의 준비를 등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컨셉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점수를 올릴 자신이 있다, 수능을.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수시에서 지원하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또 한두 개는 진짜 높게 잡아서 모험을 해도 상관없고, 또 한두 개는 안전카드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보군 같은 거를 정하셨다면 얘기 드린 것처럼 입학 결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컨설턴트가 아니어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입학 요강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입학 결과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생 데이터의 자료를 확보를 하시는 게 여러분 귀찮더라도 날 잡고 앉아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부담이 프린트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모니터상으로도 보고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합격한 합격생 평균 100분위 퍼센테이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 등급은, 이 수능 점수는 합격생의 50% 또는 합격생의 하위 70% 점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꼴찌 점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마찬가지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년도 경쟁률이라던가, 그리고 요놈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모집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또 일괄이냐 다단계냐, 또 다단계라면 1차의 몇 배수, 2차의 몇 배수, 또 1차 점수가 몇 퍼센트 반영되냐, 이런 것도 조사하셔야 되고, 또 논술 과목이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이 있는지도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부 교과 중심의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신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내신을 산출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는지 조사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1, 고2, 고3이 보통 1대1대1로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학년마다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한 대학도 있고, 또 과목 수도 다르고 또 과목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은근슬쩍 내신 반영 비율이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권 대학은 내신에 따른 유불리는 미미하다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이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셔서 후보 대학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왕 가시는 거, 거기 입학처에 또 자료실에 보면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 같은 것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운로드 미리 받아두시고 미리 좀 뭐랄까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일부 대학은, 제가 대학교 명칭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일부 대학은 대학에서 입학 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정시에서 가나 다군의 대학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 많을 때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선호도가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군은 제가 매번 정시 컨설팅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예측값을 벗어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죠. 왜냐하면 추합의 비율이 예측값을 벗어날 정도로 어떤 애는 너무 많이 되고 어떤 애는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만약에 추합의 비율이 높아서 많이 회전이 됐다. 여러분 표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학생들이 돌고 돌아서 합격이 됐다. 그럼 그 얘기는 미안하지만 그 대학교의 인기나 명성이 다른 동급 대학이라고 여겨진 대학보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입학 결과를 미공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이 좋은 게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학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통 입시 컨설팅 관련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블로그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을 거예요. 단 조심할 건 뭐냐면 좀 출처가 있는 자료를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입시와 관련된 커뮤니티도 대형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뭐 수마이라든가 오룹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의 출처를 밝히시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는 뭐뭐카더라 라는 자료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좀 조심하시고 만약에 입학 결과 공개되지 않은 학교라면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특히 지역이나 농어촌 전형은 오히려 학교 데이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었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6월월 평가원 성적을 기준으로, 이건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값을 상정하시고 적절한 대학을, 또 상향 대학을, 하향 지원 대학을 후보를 잡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한데 고3 학생들이 특히 그래요. 선생님 저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6개 다 몰빵해서 상향 지원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뭐 재수를 결정하셨다. 그럼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보다는 그래도 무턱대고 생으로 재수하는 것보다는 하나 걸치고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니까 보통은 상향 지원 4개, 또 적정 하향 지원 2개, 또는 5대1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단계에서 지원 후보 대학을 선정을 하시고 여기서 조심할 건 조합 포트폴리오를 짤 때 안전지원 대학 선정은 가능한 한 수능이 초대박 날 경우도 있으니까 수능 이후에 치루어지는 대학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점수가 너무 잘 나오게 되면 그 대학에 응시하지 말고 자동으로 불합격 받으신 다음에 정시 지원을 노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수능 이전에 전형이 완료되는 대학은 자기가 원래 다니고 싶던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을 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을 제발 부탁인데 꼴랑 6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많이 좀 뽑아 놓으세요. 날짜가 겹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제가 2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 지원대학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은 모험 위주의 대학이야. 그래서 그렇게 6개 지원 대학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험 중심의 지원 조합이다 그러면 뭐 5개는 의치한 수학을 쓰고 하나는 일반 대학을 쓴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또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럼 거꾸로 의치한 수학이나 상위권 대학을 2개 정도 쓰거나 아니면 적정이나 하향 지원을 4개 쓰는 이런 것을 또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또 나는 대학교 네임밸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아니면 나는 대학교 네임밸류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의 적성과 관련된 또는 직업 전망이 밝은 그런 과를 조합으로 잡는다라고 해서 정말로 다양하게 컨셉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수시 지원한다? 강조하지만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럼 또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럼 과연 지금 수능만 강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누구하고 상담을 하든 제대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겹치는 경우도 제가 다 전략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과 일반 대학을 하신 다음에 수능 끝나고 최저 충족 여부를 따라서 결정하시자.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만약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다 그러면 동시에 지원을 하시고 경쟁률이라던가 인원수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단 응시 못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잡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1번 항은 여러분 개인정보 쓰는 난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학생들 상담할 때 필요한 거라서 그걸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2번째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점수를 여기다 기재를 하시고 9월 보면 또 9월 점수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건데 이 등급 때 어느 정도 대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원 가능 대학을 첫 번째 써두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9월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9월달에는 되게 바쁠 거니까 가능하면 6월달 이때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해놓은 게 필요할 거고, 만약 9월달 점수가 오르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떨어지면 그냥 이 대학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첫 번째 6월, 9월 평가원 성적을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는 대학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내신 성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반영비율이 1대1 대 1일 때 나의 등급 또 뭐 차등 비율이 적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1대 2대 3이다. 고3 때 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그런 대학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또 다른 비율이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또 반영 비율 말고 뭐 반영 과목이 다를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기준을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고 여기다 등급을 정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 저 내신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이 떨어졌느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성적이 상승했느냐 이것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무턱대고 최고 성적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발전의 모습을 보는 것도 하나의 판단 요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즉 내신 성적이 꾸준히 상승했다면 여러분 학생부 쓰기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챙기기가 힘들잖아요. 또 선택과목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작용이 되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기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친구는 학생부 종합에 어느 정도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학생부에 적절하게 뭐랄까요? 표현은 그렇지만 변명거리라든가 이유가 타당하게 써 있으면 나름대로 보정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뭐 하나의 예시표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6월 평가원 점수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표를 지금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보통 가나다니까 3장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점수를 합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는 요 부분에 표준 점수나 아니면 백분위 합에 따라서 점수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영어는 등급으로 제시가 돼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여기라고 대충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뭔가 써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원점수 합, 표준 점수 합, 백분위 합이 이거라면 그 점수 때 적정한 지원 대학은 요 놈이 될 겁니다. 그죠? 먼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제 강의를 잘 보셨던 분이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배치표는 짜게 나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단순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 다를 거예요. 인문계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인문계열이냐 상경계열이냐에 따라서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를 거고 그리고 자연계 대학이라면 당연히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다를 겁니다. 또 심지어 최저를 고르는 기준도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짜게 나온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표를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자기 점수에 따른 적정 지원 대학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죠? 어떻게 눈치채셨을 거냐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한 요 정도 짜게 잡혔다는 걸 감안한다면 요거 정도가 상향 지원 대학이 될 거예요. 여기 정도가.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반드시 2개 이상은 여기에서 그냥 고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모험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반면에 요 밑에 있는 대학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점수보다 하향 지원 대학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학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수능 이후에 보는 또는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학 한두 개를 쓰셔서 그리고 나서 얘를 안전지원 대학 카드로 쓰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험을 잘 봐서 여기에 있는 수시 지원 대학은 응시하지 않고
여기 중에서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너무 잘 봤으면 얘도 째고 정시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노력하신다면. 따라서 이거를 각 학교별로, 각 사이트별로 또는 학원별로 그 데이터 자료를 수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적 부탁은 지금 보시는 이제 이거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거를 출력을 좀 여러 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을 여러 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점수에 따른 적정 지원 대학. 이거를 씁니다. 가나다군. 제가 후보 여러 개 써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점수보다 위에 있는 대학, 상향 지원 대학. 그리고 내 점수보다 밑에 있는 하향 지원 대학.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2개 이상 쓰자. 왜? 온라인 배치표 또는 종이 배치표 자체가 기준을 짜게 잡았고 그리고 점수가 오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대학에서 2개 이상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만약 여러분이 제 담임반 학생이라면 여기를 4개 이상 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보통. 그리고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보통 저희 학생들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아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여기 대학을 쓰시자 제가 강조드렸죠. 언제 걸 쓰자고요? 수능 이후에 전형이 시행되는 대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립니다만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얘를 다 째두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준 후보 대학을 지금처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요 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좀 후보 대학을 추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이미 상담 끝나신 분들, 문제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지는 않으시겠죠? 9월달 전에 상담이 한 번 더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조사는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재수생이라면 그 뒤에도 나와 있잖아요. 컨설팅 업체 의견도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얘야 땡땡 고등학교에서 평균 1등급을 받으면 무슨 고를 지원할 수 있단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2등급을 받으면 무슨 데를 지원할 수 있단다. 그리고 평균 3등급이라면 무슨 데를 지원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죄송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과거나 영재고가 아니면 4등급,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사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마 전략적으로 합격이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등급까지만 써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하의 대학이다. 그럼 거기다 등급을 쓰시고 여기다 후보 대학을 쓰시면 되고 어쨌든 선생님께서 대략적으로 의견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얘야 네가 2등급인데 너는 무슨 특징이 있으니까 이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데이터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하고 특히 상담하시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유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2학기 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안 합니다. 특히 수능도 그렇고. 따라서 자기네 학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왔는지 봐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그때 받아들인 거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발 부탁이죠. 여러분의 잠재성을 국한시키지 말자고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얘기는 이거죠. 왜냐하면 블라인드 심사 때문에 이 기준도 그대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살짝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짜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평균 1등급이 지원 가능했던 대학이 어떻게 보면 2등급이 돼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준이 한 단계씩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 특별히 학교가 소위 말하는 네임밸류가 센 고등학교가 아니라면.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조사하시고 두 번째, 본인 학생부에 대해서 학년별로 냉정하게 장단점을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하고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여긴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상담해 보시고 이걸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학생부의 특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막연하게 수시 지원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후회만 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또 강조드렸죠.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을 뽑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학교에다 전가시킨 겁니다. 추천서 아무나 안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고 받을 수 없다. 그럼 현실에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하신 분은 여기다 쓰시면 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 지역인재는 1등급으로 여기 대학이 가능하고 2등급이면 여기 대학이 가능하고 내신이 3등급이 여기 대학이 가능하다. 학생부 종합이다. 학생부 교과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등급을 쓰시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쓰셔서 얘를 첫 번째 후보 기준 대학으로 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컨설턴트하고 의견을 수집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해당 고등학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학교 1등급은 여기대 가능하고 여기대 가능하고 여기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여기니까 땡땡대가 가능할 겁니다. 라고 해서 컨설턴트의 의견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본인 컨설팅 사무실에 양식 서류가 있다면 거기에 서류를 보시고 여기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컨설턴트를 만나시면 이 파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타성이라도 그분들이 특히 학생부 종합이라면 서류를 미리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년별로 장단점을 노골적으로 냉정히 분석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쓰셔야지 막연한 기대 갖고 하지 마세요. 또 잔소리예요. PT 한 번 받았다고 우리 몸에 근육 생기지 않아요. PC방에서 초밥시켰다고 인류 셰프가 나와서 초밥해주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가격 대비 그만큼의 품질이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비용 내신 거 여기다 철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장에 담임 선생님하고 평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깨알같이 써서 컨설턴트한테 보여줘 봐보세요. 그분이 긴장을 안 할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우습게 봤다가도 다시 관점 바꾸고 진지하게 응대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인재도 농어촌 전형도 컨설턴트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죠. 이 데이터는 모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형 전문 업체라도 요새 이 데이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자료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좀 관계를 좋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후보군 대학을 첫 번째 추려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성향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점수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희망학과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장래 직업도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냉정히 판단해야 돼요. 내가 대학교 네임밸류를 따를 것이냐 보통 요 두 개가 연관성이 있겠죠. 또는 직업의 전망을 따를 것이냐 그냥 솔직히 제 의견을 말합니다. 문과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시는데 특히 역사 철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 의외로 많죠. 심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셔도 되는데 복수 전공은 반드시 실용적인 과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네임밸류를 얻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 심지어 종교학과 같은 경우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복수 전공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계 학생이라면 진짜 전망이 좋은 대학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대학교 네임밸류도 네임밸류인데 그냥 전망을 쫓아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의치한 수학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이 두 가지 IT 회사 기존의 모든 제조업 회사의 소위 말하는 몇몇 대 기업을 다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대기업들도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망이 밝은 걸 고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운대 전자학과 IT 관련 반도체 관련, 서울과기대 자동차 MSD학과 이런 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장담한데 10년 후에 어떻게 그 대학의 위상이 바뀔지 모릅니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 말씀드렸죠. 최저 지원 마지노선 대학을 여기다 기재해야 됩니다. 뭐 나는 이 정도 대학을 할 거다. 그리고 지원 불가 대학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실 것도 이미 결정이 됐을 겁니다. 요것도 한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농어촌 추천서 전형이 된다.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꽤 빨리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성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 상향, 모험이죠. 적정, 하향, 안전 몇 개 할 것이냐. 또 평판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적성 위주로 할 거냐. 이것도 짜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전형도 쓰시면 됩니다. 본인 학생. 근데 부모님도 분명히 권리가 있으시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이라면 작년에 응시했던 대학도 기재를 하시면 되고 또 합불 여부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그리고 심지어 최저가 없는 대학에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 그렇다면 깨끗이 마음 비우고 논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신 평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건 이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있는지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관리에 대해서 냉정히 평가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했느냐, 평균적으로 했냐, 관리 안 했냐. 죄송한데 이 두 가지는 그냥 애매합니다. 그냥 논술로 수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본인이 같이 관리했느냐, 컨설팅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리했느냐 이건 꽤 고액의 관리가 되겠죠.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냉정히 말씀해서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하셔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애매합니다. 선생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선생님을 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소서가 다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자소서도 선생님과 본인이 같이 했는지 컨설팅 업체 했는지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학생부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자, 이게 기록이 되셨다면 이제 학생부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요 놈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 학교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일단 네임밸류가 세냐 안 세냐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수시 지원 입학 결과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학생부 전형이니까. 왜냐? 고등학교가 얼마나 네임밸류를 평가받고 있느냐 이거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블라인드 심사 때문에 요새는 이걸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 특히 죄송하지만 이 학교가 정말로 많이 힘들어졌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이제 무턱대고 잘 봐주진 않는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것 또 기타 유리한 걸 따지시면 됩니다. 나는 내신이 세. 그럼 당연히 높은 대학을 찾으셔야 되겠죠.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학생부 난 짱으로 잘 관리했어. 그럼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고 나 누가 얘기하면 살 떨려서 못하겠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기준점을 잡고 하시면 될 겁니다. 학교를 고르시는데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신 있어. 그럼 여기를 후보 대학으로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학을 고르시면 됩니다. 내신 평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라면 전년도에 몇 개를 충족했는지 그리고 22학년도라면 여기 써놨죠. 6월,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몇 개 대학을 충족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감이 빠르게 올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자소서 관리 내용도 얘기 드렸죠.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중복 체크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재수생의 경우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년도에 몇 개가 합격했는지 이것도 같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전에 하는 대학, 수능 이후에 하는 대학 이것도 조사를 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또 강조드려요. 수능 이전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는 어떻게 해요? 상위권 대학일 거고 여기는 안전지원 대학 포함해서 보통 여기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럼 논술 전형에 지원하실 친구들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20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논술도 내신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시고 학생부 반영비율, 면접 반영비율, 수능 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수능 최저가 없는 데가 좋다. 왜냐? 특정 과목은 정말 천재적인데 모든 수능 과목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은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고르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 이건 앞에하고 중복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드렸는데 논술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냥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과목에 천재적이지 않다. 그럼 사실 이거 의미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능 이전에 논술 보는 대학,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도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은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대학이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하시고, 여기는 안전카드 포함해서 보통 여기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안전지원대학하고 하향지원대학은 수능 잘 맞고 안 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논술은 또 추가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조합이 뭔지도 구분해야 됩니다. 인문계 학생이라면 여기 중에서 하나, 그죠? 자연계 학생이라면 여기 중에서 하나. 이거 좀 위치가 바뀌었네요. 요거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인문이고 여기가 자연계죠. 여러분 제가 자료에 이거 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한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과목 제약사항도 여러분 좀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최저도 제약사항 같이 기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과탐 특정 과목 얘는 안 된다. 또는 얘는 응시해야 된다. 또 수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저를 잡는데 뭐 우리는 과탐, 탐구 한 과목만 본다. 뭐 제2외국어로 대체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기재를 하셔서 마찬가지 후보군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좀 힘드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후보군 대학을 고르신 다음에, 미안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서 입학처의 자료를 받으시고 조사를 하셔서 22, 26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내용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땡땡대학 땡땡학과가 있는데 모집 지원이 30명이고 논술 전형인데 논술을 보려면 지학을 뺀 요거 중에서 봐야 된다. 학생부하고 논술은 이 정도 비율이고, 그리고 최저 등급은 이렇게 된다. 여기 또 영어 조건 같은 것도 제가 예시로 써놨죠. 이게 특정 대학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일반적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학교가 고1, 2, 3 1대1대1로 반영하는데 1.5 정도 되고, 그리고 합격생 자료를 보니까 최저가 1.5 정도 됐다.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은 몇이었다. 그리고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후보군 대학을 쓰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했는데 후보군 대학을 꼴랑 6개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6개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부 교과라면 이렇게 1차에는 70명, 그리고 2차 그래서 1차 점수는 이렇게, 그리고 면접은 30% 반영이 된다. 이런 것도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보시면 알아들으실 거고요. 이렇게 후보군 대학을 여러 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27에서 31페이지에 있는 6개 지망대학의 포트폴리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안에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상향 4개, 좀 바꿔서 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모홈 위주로 할 거다. 지원 주안점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모홈. 글씨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이고. 모홈. 그래서 나는 상향 4개, 적정 1개, 1개 이렇게 하겠다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계 학생인데 난 지역인재가 돼서 지역인재 의대, 치대, 약대, 또 그냥 논술로 의대, 치대, 약대 중에 쓰고 일반과 쓰고 안전지원 대학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표로 잡자고요? 수능 잘 봐서 얘하고 얘를 응시 안 하는 목표로 잡자. 이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보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엔 안전지원으로, 그죠?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지원 주안점도 쓰는 게 좋습니다. 안전지원을 목표로 한다. 근데 모험을 하나도 안 하면 섭하니까 얘 2개,
2개 이렇게 하겠다. 나는 꿈이 연세대였기 때문에 연세대 그냥 점수가 되든 안 되든 지원하겠다. 모험하고 그리고 적정대학 2개를 쓰고 그리고 하향지원대학 2개를 쓰십니다. 보통 재수생 분들이 이걸 좀 하시는 분이 의외로 계세요. 중위권 학생들이. 왜? 고3 때 당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상담 오시는 때부터 벌써 쫄아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 저 모험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더라도 목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조드려요. 수능을 잘 봐서 다 째고 요 2개를 기대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드렸죠. 대학교 네임밸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적성과 관련되게 포트폴리오를 짜보시고 6개 후보를 골라보시고 이렇게 여러 개 하신 다음에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원해야 여러분의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이렇게 보고 떨어져야 가슴속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합격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어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학원 업체처럼 광고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최소한 수시 지원할 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걸 돈 들여서 컨설턴트한테 다 맡긴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 내 운명을 걸고 다른 사람 손에 건 다음에 도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될 때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3번의 강의를 통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텐데 그래도 지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가능하면 빨리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